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결정에 대한 치열한 공방 하루 종일 펼쳐졌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효력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선 한 장관이 오판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반면 한 장관 탄핵론 등이 제기된 데 대해서 피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법사위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헌재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고, 위증, 깡패, 마약 왜 수사 못하게 하냐고? 이미 무고로 드러난 채널A 사건을 그것도 그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랍습니다. 식으로 하니까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만 말만 있으면 입만 열면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그러고 정리해 주십시오. 잘못된 버릇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그렇게 세상 일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거는 무슨 명확한 것 쉽죠. 같습니다. 장관이 이런 식의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장관이 왜 얘기를 하면 제가 안 됩니까? 작년 8월부터 법사위를 통해서 장관께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었는데요. 아니, 위원님이 그 지적하시면 하시면 안 되나요? 잠깐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정순신 국가본부장 낙마 관련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 높은 거 아시죠? 그러면 국민하고 인사검증 저희 정부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동안에 있어 어떤 사과라든가 책임 표명을 한 번도 없었어요. 장관님, 예? 책임을 표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지금 저희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인사검증이라는 게 사찰의 한계를 넘나들면 안 되기 때문에 성긴 그물이거든요. 이 말씀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네,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장관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최영 편집장님, 네. 한마디로 한번 평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서로 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예.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네.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유효하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단독으로 소추권과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헌법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요 두 가지인데 예. 지금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점은 두 번째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졌으니까, 각하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인데, 네. 글쎄 그게 검수완박법 시행령하고 제가 보기엔 관련이 없거든요. 시행령은 어차피 검수완박이 유효하다,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시행령을 만든 거기 때문에 네네. 그게 시행령의 효력 유무와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이제 자꾸 그걸 끌어들여서 한동훈 장관 공격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저는 한동훈 장관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 반박할 논리가 있는 것이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저거는 아마 저런 식의 공격과 방어를 하다 보면 그거는 결국 끝나지 않는 논쟁이 될 것이다. 예. 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 논리를 끌어들여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지만 네. 한 장관도 충분히 반박할 논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행령 관련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순신 검사에 대한, 변호사에 대한 검증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거졌던 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누가 수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 간의 공방 오갔습니다. 자, 먼저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른바 검수원복, 이걸 철회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을 했는데요. 한 장관은 즉각 반박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장관님과 검사 6인이 청구한 데 대해서는 일단은 각하가 나온 것은 확인하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일단은 공직자니까 인정을 하시겠죠.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존중하고 맞겠죠. 거기에 기반해서 법률을 집행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장관께서 요거 좀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열이면 열 물어보셨는데 네. 헌법재판소 9분 중에 4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4분은 거의 10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할 의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큰일 났네요. 그러면은 검찰청법과 어쨌건 형사소송 고의 지금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부분이 완전 개선되고 있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죠. 깡패, 마약 잡고 있고요. 이걸 다시 되돌리자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네. 자, 한 장관의 말이 상당히 강하게 또 대응이 나왔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공세가 펼쳐지는데 김성은 의원 아주 점잖게 많이 물어봤네요.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니까 각하 판정을 했는데 이게 장관이 오판한 것 아니냐, 사과하라. 하지만 한동훈 장관, 헌법재판관 4명이 최소한 적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어떻게 그러면 10중 8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통해서 네. 이런 갈등들이 좀 매듭 지어지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랬던 것도 또 국민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각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 진영에 따라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께서도 본인이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적격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청구할 자격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판결을 받으셨음에도 네. 그래도 소수 의견들이 그 부분을 인정해줬다. 또는 소수 의견들이 법무부 장관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 결정으로 종결을 지어줬음에도 또다시 논리와 또 다른 갈등이 또다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게 됩니다. 이러면 국민적인 분열은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 결정에 대해서 수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계속 단서를 붙이십니다. 수용을 하지만 또 위헌이다, 위법이다라는 절차 부분 지적했다는 부분은 계속 강조하시면서 네. 본인이 이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그 이제 뭔가 존중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단서를 달고 계시는 부분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관으로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 결정에 대해서 겸허히 또 수용을 하고 그리고 각하게 된 부분은 각하가 된 부분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께 좀 통합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네. 없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 구성도 그렇고 애초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질 때부터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과의 사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도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치열하게 논쟁이 됐던 것인데 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뭐 예를 들어서 군 가산점 제도 같은 거라든지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시점에 맞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간음죄, 그러니까 간통죄 같은 경우에도 시대에 따라서 그 판결이 바뀌는 뭐 그런 판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썼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반대 의견 이런 식으로 의견을 다 헌법재판소는 다 공개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단순히 결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이유와 취지까지도 봐야 한다는 것이 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그 권한쟁의를 청구를 했는데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쭉 살펴보면은 과연 이것이 각하가 맞는 것인가 하는 점에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네.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 이 결론만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에게 사퇴하라느니 아니면 이건 뭐 탄핵의 사유라느니 아니면 애초에 몰랐던 거 아니냐는 이런 식의 공격은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그런 해석도 못하는 그런 식 아닌가. 특히 이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 분명히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 알면서도 이 결론만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네. 것은 저는 오히려 판사 때 제대로 판결이란 걸 해본 것인가 할 정도의 의문이 들 그런 질문이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그 전체적인 법의 그 판단의 취지를 네. 민주당도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승원 의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는 뭐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다만 정치인 김승원으로서는 의원으로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 시행령 일단 법이 맞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사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한 장관은 시행령은 이른바 검수완박법 자체의 취지를 존중해서 만든 거다. 헌법소송 각하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정우김 의원님 보실 때 어때요? 이 시행령과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관계가 있다 없다? 검수완박도 살았고 네. 검수원복도 살았습니다. 이번에 그런가요? 헌법재판소 예. 결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취지는 정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네. 사실은 이것의 부수적인 치명적인 결과는 뭐냐면은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패스트트랙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인데 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이 위장탈당을 해갖고 그 자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검수완박은 옳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은 이미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기 전에 검수완박 그 자체 그러니까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후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네. 없다라는 예. 주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행령을 통해서 깡패, 무고, 위증, 마약사범을 잡는 것이라는 이 부분은 아마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요번에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쟁점이 부각되면서 이제는 10중 8구가 아니라 9중 4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여담이긴 합니다마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으로서 청구했으니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민주당의 논리 있잖아요. 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게 맞서겠다 그러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감정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그렇게 공유하면서 어쩜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정치적으로 키워주려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참 예. 정말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오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한동훈 장관을 때리니까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난다. 오히려 당하다가 또 커지는 게 아니냐. 오히려 우려하는 분들도 뭐 야권에서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김종혁 교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뭐 괜한 우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분은 얼굴도 안 바뀌고 막 말씀을 갖다 편하게 하세요. 네. 2022년 4월달에 법무부장관 지명됐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저지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본인이 그렇게 바꿨겠죠. 본인 말대로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에 입각해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 발언과 배치되는 얘기를 한다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면 법을 더 잘하실 텐데 법무부 장관이 이런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아니, 직무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적격자라고는 직무가 없는데 어떻게 유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법사위에 와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법을 통과시킨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해야 된다. 아니, 법을 밀어붙여서 통과된 법이 유효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없다고 제기한 법안을 갖다 밀어붙인 게 어떻게 민주당이 사과해야 될 몫입니까? 사과해야 될 몫이 아닌 거죠. 네. 오히려 핵심은 계속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수사권의 요체는 소위 검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재량에 의해서 조정 배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결정을 해서 조정 배분하면 그 입법 내용에 맞게 네. 시행령으로 자기 그 뜻을 갖다 관철시켜야 되는데 예. 우리가 정반대로 했으니 헌재에 그런 판결이 나왔으니 거기에 맞게 시행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저는 민주당한테 화를 내는지 네. 그때부터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헌재 결정을 위반하는 발언들을 오늘 법사위에서 예. 대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 민주당의 절차적 잘못을 지적한 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가 통과된 거, 발효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과 부분은 이게 절차에 대한 것일 거고 또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법이 다 통과가 돼서 유효하다는데 왜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느냐 뭐 그런 논란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 검수 원복이라고 언론에서 네. 표현하는 그 예. 시행령 그 개정 부분에 관해서요. 네.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시행령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통과돼서 다 발효가 된 상태에서 그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법에 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등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등에다가 부패범죄는 어디까지, 경제범죄는 어디까지, 그다음에 사망에 이제 뭐 위증 뭐 이런 네. 것까지 넣은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넣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한 게 검수완박법이 위법이라는 네. 그걸 전제로 해서 시행령을 만들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원대 복귀를 해야죠. 예. 개정을 없던 걸로 해야죠. 예.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게 시행령을 한동훈 장관이 개정한 거와 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변화를 꾀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재명 대표의 오늘 위증교사 의혹이 나오자마자 또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그 법사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질의 나왔고 이거 수사할 수 있느냐 검찰이 그런 질의가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제 나오고 있는 이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예전에 확정된 그 무죄가 확정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위증교사를 했던 의혹이 있고 검찰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지금 시행령으로는 이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거죠.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그 이재명 지금 당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도 지금 현재의 그 시행령상으로는 적법하게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검찰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데요.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게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자, 이 위증 자체를 시행령상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 자, 배승희 변호사, 이건 어떤 취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 수사 대상 범위가 네. 이 시행령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위증이라는 것 자체가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위증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법정에는 검사가 들어가서 그 증인을 마주하면서 거기서 바로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법정 안에서 위증을 행사하고 있는 증인을 바라보고 있는 검사가 하는 것이 그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그리고 시행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고쳐 놓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검수 완박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꾸만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위증 교사 의혹이 있는데 이거를 혹시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 이것이 국회에서 좀 논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누가 됐던 간에 위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뭐 수사를 받는 것이고 네. 그것이 뭐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그건 아무 관련이 없고 예. 또 검수 안 바꿔도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논쟁은 좀 불필요한 논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장 변호사 입장은 어떠세요? 사실 이 위증죄나 무고죄에 대해서 과연 시행령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상위법에 의해서는 검사들은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만 수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법이 바뀐 것인데요. 예. 한동훈 장관이 그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검수 원복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들의 수사권을 더 강화시키고 확대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패 경제랑 비슷한 범죄들이 아니라 사법질서 저해 범죄라는 이름으로 뭐 무고라든지 위증이라는 범죄들이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으로 확대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과연 헌법적으로 상위법의 취지를 어긋나서 시행령이 너무나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네. 있어 오는 것이고 지금도 그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위증교사 문제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오늘 밝힌 것처럼 뭐 현재 시행령에 의하든 또는 관련 수사 뭐 그를 할 수 있다는 그 범위에서든 위증교사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마당이라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네. 마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방탄하기 위해 이 시행령을 다시금 예전으로 돌리려고 한다라는 예. 주장은 사실 성립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일단 이재명 대표와 너무나 크게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저는 논리적인 비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위증 관련을 또 시행령에 넣다 보니까 오늘 또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한바탕 공방이 오갔습니다. 자, 김의겸 민주당 의원, 한동훈 장관과는 뭐 어떻게 보면 상극이라 그래야 될까요? 라이벌이라 그래야 될까요? 오늘도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두고 아주 크게 충돌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학폭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KBS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18년 11월입니다. 바로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배치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한동훈 장관, 아니 제일 왼쪽에 정순신이 인권감독관이었고 또 이번 인사를 직접 담당했던 김현우 모두 다 이 시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저 정도로 취재가 들어오면 당연히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법무부의 관행이고 업무 준칙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규칙이 있지는 않고요. 저는 당시에 제가 알지 못했는데 제가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의원님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정부가 알고도 그거를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논란을 감수한 걸 텐데 하루도 안 돼서 그거를 철회할 리가 없죠. 그리고 아니죠. 알고 있었는데 구렁이 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파다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들키고 넘어갑니까? 그건 앞뒤가 안 그 정도로 판단이 떨어져.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과거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경우 그 이후 사건이 있었을 경우 다 있었지만 구조적 문제도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진정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건지 일단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로 정순신 변호사 대검 부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대검 부대변인 했다고 진짜요? 누가 하고 있잖아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대검의 부대변인 했다고요? 저는 처음 보는 얘기인데요. 네. 자, 부대변인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부대변인 했습니다. 근데 다만 시기가 2011년입니다. 2011년.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대검과 관련해서 좀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을 때는 2019년인데, 2011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는 2018년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때 대변인이냐 이걸 갖고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부대변인을 했는데 한 장관이 그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김의겸 의원과는 한바탕 정순신 사태를 놓고 또 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정순신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근무를 했는데 예. 그때 이제 KBS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 보도는 익명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순신이라는 실명으로 보도가 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근무하고 있는
그 검사 중에 한 명의 아들 학폭 문제가 이제 언론기관에 보도가 됐다. 예. 그걸 가지고 틀림없이 알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몰랐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또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같이 근무를 했으면 그게 또 소문이 날 수도 글쎄요.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아들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김의겸 의원이 뭐 윽박 지르듯이 한동훈 장관한테 왜 몰랐느냐, 남들도 다 그랬는데 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네. 다만 알았느냐 몰랐느냐, 꽤 그때 여기저기 그 정순신 검사의 아들이 뭐 이런저런 해서 KBS에 익명으로 놨다더라 하는 얘기는 있을 법한데 뭐 이렇게 네. 질문을 할지 모르겠으나 예. 그걸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몰랐다고 얘기를 한다면 예. 그거 윽박지른 거로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거는 당시에 익명 보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명확하게 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지금 이제 알았을 거라는 걸 전제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글쎄요. 뭐 그거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듯이 검증 과정에서 과연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고도 밀어붙였느냐 아니면 몰랐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그 모르는 부분에 관해서 뭐 책임을 져야 되느냐 뭐 이런 게 보다 현실적인 논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검증은 사찰의 한계를 넘나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성긴 그물이고 그물을 빠져나온 걸 언론이 검증하는 것도 넓게 보면 검증의 한 부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김종욱 교수님,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프레임 변화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저희가 사찰을 물어봤습니까? 갑자기 사찰을 들고 나오거나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그 정도 상황, 소위 서울지검에 있는 고위직 검사에게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나오면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안 그렇게 되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소위 그런 나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사로서 다른 사람들 갖다 수사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제가 볼 때는 검사 스스로가 매우 예를 들어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몰랐다고 얘기하니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부실 검증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학폭 문제는 특히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검증에서 이런 학폭 사실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과하고 특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중대한 문제가 됐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네.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중하게 소위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했니 못했니 이런 논쟁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중대하게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예를 들면 대책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뭐 사찰 얘기 들고 나오시고 성김금을 얘기하면서 전직 대통령 들고 나오는 방식.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 본질을 항상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없다. 적어도 검증을 못한 잘못, 검찰 내부에서 소위 검사가 이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익명 보도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겠다,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전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책임을 회피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인사 검증은 사찰 한계를 넘나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한계 안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성김금을 하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언수를 인용하는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상당히 영리한 답변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인사 검증과 관리와 관련해 갖고 법무부의 그 인사관리단입니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책임을 모두 그 법무부가 진다라는 차원으로 한번 공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정순신 후보와 관련해서는 국민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동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도 이런 송사 문제는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사전에 검증할 때 서면 검증을 할 때 송사에 연루된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질문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정순신 후보가 대답을 제대로 안 했다라든지 이렇게 네. 명쾌하게 국회의원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 답변을 하는 것이 맞고요. 네. 어찌됐든 법무부가 그걸 가져간 이상은 좀 더 검증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네. 그러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은 있어야 돼요. 물론 김의겸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하는지는 저는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정치 문제화 해가지고 검사 출신이 국수본부장 후보였고 그다음에 그 학폭에 자녀를 둔 아버지였다라는 걸 부각시켜가지고 네. 집권당이라든지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법무장관으로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여당하고 야당하고 법무부 네. 장관이 소위 정쟁을 일으키는 장이 국회 법사위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이죠. 경찰 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이제 내정이 됐고 임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이 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를 거치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학폭 문제가 거론되면서 엉뚱하게 박범계 의원에게 불똥이 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죠. 학교 폭력은 중대 범죄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범죄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전학 조치가 4명이나 이루어진 학폭 가담자가 무난하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장관이 된 일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저는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해당 사실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 10년 전에 특강에서 서클을 만들어서 복수했다고 해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겠죠? 예. 예, 자, 이게 바로 박범계 의원입니다. 본인의 책에 이걸 썼어요. 중2 때 몰매 맞았고 이제 복수하려고 서클 아예 만들었다. 조나단 갈매기였나요?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자,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조수진 의원께서 이 민주당의 어떤 그 논리적 모순 또 이중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려고 박범계 의원의 학폭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비슷하게 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정청래 의원의 그 아들 문제를 들고 나오면 어땠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거나 그 본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쉽게 그 폭행을 잊어버리고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는 반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외도돼서 솔직히 사회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이런 현실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인물이 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한동훈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과연 이 정순신 변호사의 학교 폭력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은 저는 오히려 정청래 의원의 아들과 관련한 문제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뭐 공폭이라고 해가지고 공장 폭력 얘기를 또 한 적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서로가 그 민주당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 하는 점을 막 국민들께서 의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범계 의원은 뭐 자서전 그리고 특강 서로 좀 다른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몰매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 고교 특강 때는 서클 만들어서 보복했다. 근데 나중에 청문회 때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 장관 오늘도 한동훈 장관과 신경전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보시죠. 장관님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좀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계시지만 오늘 장관께서 마약, 조폭, 마약, 깡패 위증, 무고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 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역시 질문으로 답을 하시네. 아니요, 좋아요. 전 답입니다. 네, 자 김종욱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이 명확하다고 얘기하면 네. 누구든 마찬가지로 잘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학폭을 했는데 민주당이니까 문제가 없고 국민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잘못한 행위인데 그 행위가 진짜 그야말로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얘기할 때 이거 갖다가 정치적으로 물을 타려고 당신도 잘못했잖아.
여기에 대해서의 문제 제기에 둘 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문제의 핵심은 소위 검증이라고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 그것도 청와대 지금 이제 용산입니다만 용산에서 하면서 용산 내부에서 하지 않고 법무부에 두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계속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정부 여당이 책임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부 여당에는 의원이 앉아가지고 같은 법사위에 앉아있는 다른 의원한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문제에 도움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박범계 의원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하시고 좀 제발 좀 우리 국회가 좀 학폭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도 문제가 많죠. 법무부도 문제가 많죠. 검찰도 문제가 많죠.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도 예를 들면 이런 문제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좀 빨리 그런 법률 아니면 입법 제도들을 만들어서 국민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학폭은 사라져야 될 가장 큰 나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한동훈 장관은 오늘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만약 헌재 결과가 각하가 아닌 인용이었다면 민주당 의원들 다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자신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지난 23일 헌재 결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 모임은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계속 탄핵을 장관부터 말씀하시니까 뭐 이렇게 탄핵이란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위법한 꼼수가 동원된 검수완박은 정당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또 시행령 개정안은 탄핵 사유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나 내로남불이라는 논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저를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으면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상임위에서 저렇게 이야기했고요. 출근길에는 본인의 입장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각하 결정을 해서. 그런데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탄핵이란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자, 정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법무부 장관의 속내가 드러난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차라리 민주당이 탄핵을 시켜주면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수완박의 불법성에 대해서 내가 조목조목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발 나를 한 대만 쳐줘 이런 느낌이 들으면서 또 하나는 말이죠.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장을 가면서 빨간 표지의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 제목의 그 책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치에 정말 관심이 있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정치의 그 한마디로 이제 점프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자칫하면 민주당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큰 장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렇게 이제 법사위 같은 데서 장관이 조목조목 반문하고 답변하고 논리적으로 제압하고 이러는 거는 그동안에 국회에서 별로 볼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대정부 질의 때 과거에 이해찬 총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당혹시킨 예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고압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고성을 지르거나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그 고질적인 구태한 국회 문화도 그
장관의 어떤 그런 답변이라든지 또는 반문을 통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네. 아까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네. 이러한 그 여야의 논란, 법무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논란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척이 되어야 될 민생 법안은 그대로 잠자고 있다라는 부분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마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볼 때 또 한 번 법 개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패, 경제 등에서 이 등을 빼는 개정을 또 서두르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자, 그런데 뭐 법무부 장관이 약간 뭐 전통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추미애 장관부터 추미애, 박범계, 또 한동훈 장관까지 이어지면서 법사위에서 자기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는 장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법사위에 또 독특함이 하나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제 5대4로 만약에 인양되었다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을 사퇴할 생각이었냐라고 반문하신 지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5대4로 인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 사퇴해라, 사죄해라 이런 이야기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두고 가정적으로 뭐 예견하는 것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여야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엔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고 나면 이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일단락하고 이제 국민들을 통합하고 한 단계 더 나은 단계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고위직에 계신 위정자분들께서 자꾸만 이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익에 맞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시면서 조건을 다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건 국민 분열을 더 조장하시는 모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이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든 다소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이제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을 통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제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야 되는데 오늘 법사위에서는 또 정치적인 공방만 또 많이 오갔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총선 출마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는데 한번 보시죠. 장관님, 다음 총선에 출마 예정인 현직 검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 저한테 물으시는 건 이상한 질문 아닌가요? 네, 알고 계시면 좀 이상할 뻔했습니다.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맡고 있었던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 그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마 전까지 좀 냉각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도 판사 하시다가 출마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알고 계시냐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런 지적은 그냥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적절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국회에 그 적절한 냉각기가 1년이다. 라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내겠죠. 저는 그런 그 법안이라는 걸 알지 못했는데요. 네. 저희가 어차피 절차에 따라서 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견제가 좀 들어갔습니다. 이탄희 의원. 판사하다가 이 의원도 바로 국회로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본인은 냉각기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여권 일각에서는 이탄희 의원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차출론이 또 제기가 됐거든요. 여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어서. 한동훈 장관 경우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왜냐?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예. 좀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는 586 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수도권을 지휘하는 뭐 선대본부장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죠. 등판만 하면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아예 탄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최초로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국민적인 이제 히어로로 영웅으로 부상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을 탄핵까지 추진하다가는 자칫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 장관 차출론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저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총선을 둘러싼 공방이 있었는데 자, 전망 어떠세요? 뭐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때 들어갔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내년 총선 이후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에 정리할 부분 특정 시점에 정리하고 뭐 출마할 것이냐? 이런 건 아직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나온 얘기가 없는데 여의도 정치권 같은데 지금 박수영 의원은 여의도 연구원장에 이번에 새로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의도 정치권에 이렇게 떠도는 소문 같은 걸 보면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아마 박수영 의원도 바로 그런 점을 어디선가 듣고 본인의 기대까지 섞어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그냥 약간 첩보 수준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물어보면 본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렇게 모범답안만 얘기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많다 그러는데 법무부 장관을 과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지금 1년 정도 남았습니다.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총선이. 아마 그러면 이제 올 가을 정기국회 끝나고 뭐 사실 그때 그만둬도 뭐 얼마든지 총선에 출마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권 차출론 내지는 어떤 정계 진출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이렇게까지 막 싸우고 난 다음에 계속 법무부 장관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계속 외부에서 수혈하고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대선으로 만드실 겁니까? 자체에서 키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좀 과도한 충성 경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그래서 뭐 선거대책위원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아직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주석했다는 얘기밖에는 달리 별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좀 구태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2인자의 부상을 가장 꺼려해요. 많은 대통령들은. 근데 이렇게 자기의 가격을 높이 올려놓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좋아하실까라는 부분 하나하고 민주당도 별로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적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 요소가 있을 때 그 부정적 요소가 확산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만두고 정치 나왔다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축소 이런 법 관련해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인지 말씀하셨는데 헌재에서 5번을 갖다가 예를 들면 문제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이분도 자기의 신념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증거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탄희 의원 헌법재판관 한 게 2019년 2월까지였고요. 민주당이 영입된 게 2020년 1월이니까 뭐 거의 한 1년 정도는 공백기를 가졌네요. 다른 공익법재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서 1년간 활동하다 왔으니까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일단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관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법사위 오늘도 크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정치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또 민영배 의원 언급을 했어요. 민영배 의원을 언급하면서 복당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상식적이냐 이렇게 또 공세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민영배 의원님이 복당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상식적인가요?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다만 민영배 의원의 저는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리듯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위장 탈당 이것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위장탈당 등 입법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배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의 주문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그 다수 의견, 소수 의견까지 다 적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판이 단심제고 또 정치적인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 적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지금 이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탈당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 심사권을
상당히 좀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위장 탈당과 관련한 민영배 의원이 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안에 있어서 법안을 만드는 것, 물론 뭐 국민의힘도 참여했으니까 너희들의 절차는 다 보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법안에 더 중요한 거는 그 네. 법안을 만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심사를 건너뛰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 무효인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그 동조를 한 민영배 의원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복당을 받는다면 이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이유, 취지도 전혀 파악을 못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국민의 비판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한동훈 장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영배 의원은 뭐 본인이 위장 탈당한 것 아니다. 뭐가 위장이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내에서는 희생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복당시켜야 된다. 그걸 놓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스스로 자백한 거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란이 많을 때는 항상 원칙으로 돌아가서 절차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탈당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이미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순리대로 가는 것일 것 같고요. 지금 의원들께서는 뭐 각자 개별적으로 뭐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복당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이 뭐 민주당의 어떤 공식 입장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법무부가 2022년 작년 4분기 업무 추진비 공개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그 전직 장관,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의 한 6분의 1이었나요? 6분의 1 정도를 썼고, 이 17%, 그 추미애 장관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의 판공비를 썼다고 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정치인, 국회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씀씀이가 있었던 것 같고, 한동훈 장관 저녁 술을 안 드시니까 또 저런 게 아니냐. 특히 보면 뭐 학생들에게 수험생 자녀 둔 직원에게 뭐 선물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어서 보시면 이 내역이 뭔지 좀 차이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어 대장동 성남FC 의혹, 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게 또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과거 경기지사 선거 때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한 4가지 정도 됐었는데 검사 사칭과 관련된 부분을 무죄로 받았어요. 근데 이 무죄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이 증인이 있는데 이 증인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 제기가 됐습니다. 검찰이 증거까지 잡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대로 진실대로 합당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최 의원님, 이 위증교사 의혹 어떤 부분이고 뭐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검사 사칭 사건이라는 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2년에 있었거든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시 KBS PD가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재명 당시 변호사한테 도움을 요청했나 봐요.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가 그 KBS PD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 KBS PD가 그 김병량 전 성남시장, 거기도 어차피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 수행비서하고 통화를 해요. 그때 검사 사칭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검사 이름 같은 걸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알려줘요. 이 문제 때문에 이재명 변호사가 벌금 150만 원을 받는데 자, 나중에 이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했을 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경선 당시에도 그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렇게 나오면 본인이 누명을 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누명을 썼다고 얘기한 부분이 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수사가에 들어가니까 그 1심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 재판에서 지금 바로 그 당시 수행비서였던 사람,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사람한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증인으로 좀 나와달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그걸 위증 교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근데 그게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녹음 파일의 내용이 정말 위증 교사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은 그 위증 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그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검찰은 그걸 위증 교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A 씨라는 사람이 또 누구냐 하면 백현동과 또 연관이 돼 있어요. 백현동의 특혜 의혹, 그러니까 4단계로 이 땅의 용도를 상향 조정해주는 일이 있었잖아요. 옹벽 아파트가 생긴 그 백현동 관련인데 그 백현동에 로비를 했다고 알려진 김인섭 씨죠. 김인섭 씨의 측근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을 해주고 나중에 백현동에 대한 특혜를 받게끔 연결해줬다 이런 주장을 또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위증의 대가가 뭔가 본인에게 경제적인 이득으로 이어졌다 이런 논란이 지금 제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 그리고 위증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법원에 출두를 했겠죠. 그때 모습 한번 보시죠. 오늘 모습입니다. 증인 출석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증언해달라 요청 받으신 거 있나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위증 때문에 통신장비 업체에 납품 청탁한 거 맞으세요? 자, 검찰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 A라는 사람이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위증 교사를 했고 위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당사자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위증과 관련된 부분은 또 무슨 좀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배승희 변호사가 조금 알고 계신 것 같던데. 네, 제가 오늘 이 지금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신 분과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A 씨 지금 대상자 A 씨죠. 실질심사 들어가신 분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김인섭 씨와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팀에서는 관련자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A 씨라고 해야 되나요? 이 A 씨의 자택에서 한 휴대전화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휴대전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휴대전화에 녹음 파일이 나오게 된 거죠. 이 녹음 파일에 바로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가 전화를 해서 증언을 좀 요청해 달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뒤에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것인데요. 그 위증이 있은 이후에 또 다른 계약건들이 있어서 이것도 또 관련해가지고 대가성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알선수재까지 지금 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왜 이 A 씨가 이 김모 씨가 왜 증인으로 나오게 됐는가 하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요. 사실은 이분이 김병랑 전 시장의 수행비서인데 수행비서 중에서도 굉장한 실세로 좀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KBS PD가 이재명 대표와 같이 있었을 때 전화를 했을 때 실제로 이 PD가 전화를 한 전화는 바로 이 A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A 씨가 전화를 받아서 이 김병남 전 시장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2019년에 그 재판을 받을 때 왜 김병남 전 시장이 나오지 않고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는가 하고 보니까 김병남 시장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하다 보니까 증언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병남 전 시장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이 A 씨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 측이 자신들의 유리한 증인으로 증인 신청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전화를 했던 전화기가 이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안에 있던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된 것이고 그 녹음 파일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그 내용이 있었다라고 지금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녹취록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A 씨도 당시에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적으로 더 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알선 수재 의혹 시기가 2019년 2월에서 4월이고 그리고 위증 의혹 시기가 2019년 2월이라고 해서 이게 연관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백현동 것과는 조금 다른 거일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일단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 알선 대가와 관련된 거는 뭐 별개의 거니까 백현동과 이게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또 따져봐야 될 게 있는데요. 다만 지금 배승희 변호사 이야기했듯이 녹음 파일이 있는지 검찰 기사를 보면 지금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녹음 파일 속에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과연 이재명 당시 지사와 통화를 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게 드러나면 뭐 법정에서 만약 녹음 파일이 있다면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드러난다면 위증 교사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할 것 같은데 자 김조국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요 매번 하는 얘기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문제냐면 지금 내용은 그런 거잖아. 통화한 내역이 있다. 그 통화한 내역을 보니 예를 들면 위증을 교사한 것 같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위증 교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재명 당대표실에서는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달라고 얘기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했거나 아니면 위증을 교사했거나.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이 이걸 내놓지 않게 되면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갑자기 백현동과 뭐가 문제가 큰 것처럼 또 얘기가 다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백현동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 다 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고 김수엽 씨 같은 경우도 2010년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틀어졌기 때문에 내가 백현동 사업을 한지도 모를 거라고 얘기를 한 내용들이 있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서로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야 이게 위증교사를 한 거야 라고 제가 확인할 수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A씨가 김병량 씨의 핵심 인사라고 얘기하면 굳이 나와서 왜 이재명 당대표에게 좋은 증언을 했을까요? 전화 한 통화에 뭐 이런 의구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증거를 제시해야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장동이라든지 성남FC라든지 쌍방울 사건의 구조를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다단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최고에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적으로는 이게 빼박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어떤 그 거래라든지 연결된 그러한 그 증거가 있느냐 여기서 항상 막혀왔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다단계 방판이 아니고 다단계 방탄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줬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직접 증언을 요청하는 녹취록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A씨와 이재명 간에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검찰만 갖고 있겠지만은 그 외에도 지금 소위 증언을 한 시점하고 그 다음에 알선의 대가를 받은 그 시점이 지금 일치한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상당히 이재명 대표를 옥죄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녹취록. 다시 말씀드리면 A씨와 이재명 간의 통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7천만 원을 납품 기업체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받았다 그러는데 요때 또 연결한 사람이 정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현동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백현동의 경우에 70억을 김모 씨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35억이 A씨가 받았다라는 혐의를 잡았다 그러는데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상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때도 김인섭 씨는 자기는 이재명 대표와 오래전에 연을 끊었다 그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거의 110여 차례 정진상과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에 한 번 들이로 전화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건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검찰이 주장이 있는 것이고 이제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대표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죠.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 교사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기초적인 사실 좀 확인하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와 달리 보도된 거다 이렇게 A씨 또 뭐 35억 받은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니, 어떻게 봐야 근데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신작 소설이다 저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네. 그 검찰은 뭔가 하여튼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그 녹음 파일의 내용을 둘러싸고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A씨한테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다. 이게 검찰의 설명이고 네. 이재명 대표 측 그쪽의 주장은 아니다. 진실을 얘기해달라는 거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 A씨라는 사람이 동아일보 기자하고 전화했을 때 네. 자기는 그냥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했을 뿐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세 가지가 약간의 그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전화했다는 그 전화 녹음 파일에 과연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는 중립적으로 봐도 이게 위증교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건지 네. 아니면 정말 진실만을 얘기해달라고 와서 얘기한 건지 이거에 따라서 저는 금방 판명이 될 것으로 보여요. 네. 어차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작 소설 여부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자기 주장의 근거로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네. 아마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나서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음 파일 내용의 그 뉘앙스랄까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이게 정말 진실을 말해달라는 건지 좀 고쳐서 위증을 해달라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 여부가 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공개만 된다고 해서 이게 뭐 전화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내용 속에 어떤 게 담겨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말씀하시죠.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구체적으로 가서 좀 위증 좀 해줘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안 했겠죠.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이 김병량 씨도 민주당이지만 이재명 지사도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수행비서도 이 민주당 쪽에서 활동하던 분이고 예. 또 2015년에 김병량 전 시장이 사망한 이후에는 이 수행비서 혼자만이 김병량 시장의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의 그 성남에서의 일이라든지 어떤 모든 일을 할 때 이 민주당 쪽의 입장을 뭐 본인도 네. 분명히 이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화를 받고 본인도 고민을 했을 터인데 문제는 이재명 측 변호인이 이 증인신문 전에 증인신문과 관련된 그 질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의 답변을 이제 가서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뭐 이제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 자체가 과연 이제 위증이었는가 하는 점이 밝혀지면 네.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한 부분도 위증의 교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녹취가 있다는 것에 아마 이재명 대표 측도 놀랐을 거고 사실은 이 핸드폰이 압수수색 됐으리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도 들어가서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의 그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좀 지금 뭐 소설이다라고 그냥 넘어갈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뭐 선거법 관련해서 무죄 받은 거 이건 뭐 다시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모든 재판이 재심을 받을 수 있기 예. 때문에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는 재심이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이미 이 경기도지사는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재심을 받는 특별한 그 이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일각에서는 당시에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서 뭐 예. 검찰이 좀 해야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한편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재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가야 되고요. 그날은 유동규 씨와 맞닥뜨리게 돼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특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성남시장 시절 때는 잘 몰랐다. 경기지사 된 후, 기소된 후에 알았다. 이런 언급을 했었죠. 반면 유동규 전 본부장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같이 갔으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이재명이가 골프를 갔다가 5시간을 치는데 눈을 안 마주쳤대. 2인 카트에 타고 다녔어요. 2인 카트.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법정에서 다른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도저히 또 그것도 몰랐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네, 저희가 금요일 날 뭔가를 새롭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두 사람이 뭐 따로 있었던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바로
조선일보 단독 보도가 아침에 났었죠. 유 전 본부장이 해외 출장 당시에 그때입니다. 호주 출장, 호주 뉴질랜드 출장할 때 이 시장, 당시 이 시장, 김문기 전 처장, 시장 의전비서 3명만 따로 요트를 빌려서 줘서 바다 낚시를 하게 해줬다. 비용은 자기가 지불했다. 한 300~400만 원 들었다 그랬는데 한 250만 원 정도? 그런 진술을 검찰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아마 31일 이번 주 금요일 재판에 아마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시장 의전비서라는 사람은 뭐 그냥 그 시장 수발을 드는 사람이니까 저거는 사실상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처장 두 사람이 바다낚시를 즐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골프를 같이 쳤다. 이어서 요트를 빌려서 바다낚시를 즐겼다. 뭐 심지어는 뭐 참돔을 잡아서 굉장히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는 걸 보면 더군다나 김문기 씨가 그 이제 한국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바다낚시를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런저런 걸 연결해 보면 저거는 틀림없는 진술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더욱더 그 한 번 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장 당시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구나. 저는 그런 정황 증거 중에 하나가 또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자, 눈도 안 마주쳤다는 게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의 이야기인데, 자,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많은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이제 증인 진술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결국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호주 출장을 갔었고, 뭐 골프 카트도 2인용을 같이 탔고, 뭐 요트도 같이 탔기 때문에 밀접한 거리에서 같이 함께 오랜 시간을 지냈으므로 몰랐을 리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질에서는 크게 나아가는 것, 뭐 새로운 사실이라고 보기는 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하고 있는 그 피고인의 방어권들을 그대로 그 논리를 그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출장을 갔었는지 골프를 쳤었는지 또는 요트를 탔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라면 허위사실 얘기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출장을 만약에 같이 갔었더라도 그분이 고 김문기 처장님인지를 당시에 매칭이 안 됐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도지사가 된 후에 알았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주관적인 기억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억의 부분을 과연 정황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기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보고 같이 갔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 기억 속에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판사가 인정을 해야죠. 그렇겠죠. 근데 전 뭐 인정할 것 같지 않은데 판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판사가 중요한 부분일 텐데 자, 정은겸 의원님 어떻게 볼까요? 저는 사실 저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재명 당시 시장의 주관적 기억도 문제이지만 그때 무슨 선진화된 트램 시스템 때문에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트램은 한번 타고 그다음엔 골프, 바다 낚시 아주 신나게 돌아다녔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먼저 했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골프를 둘이 치고 그다음에 캐디가 없어서 공을 주워주면서 김 팀장 거기 있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거기다가 정말 그 엄청나게 큰 참돔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도 모른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기억력은 상식적인 수준보다 훨씬 낮은데 그런 낮은 수준을 가지고 나중에 큰 정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본인이 끝까지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장 변호사가 주관적인 기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끝까지 나중에 생각났다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저 정도면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은 6년 후에는 그게 기억이 안 날 정도면은 그런 기억력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뭐 국회의원분들도 출장 가시면 많이 신나게 다니시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 얘기하시는 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출장 가게 되면 그렇게 예를 들면 배치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그 골프를 치러 간 것은 확인이 된 것이고 뭐 요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확인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의 증거만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게 계속 얘기했지만 주관적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영역에서 기억 못하는 부분까지도 왜 기억 못했느냐고 법원이 판단을 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랑 기억 못한 부분들이 선거에서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이 판단도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왜 그걸 몰랐느냐? 제가 볼 때 도의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이 정도 해놓고도 몰랐다는 게 말이 돼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 판단은 또 이런 판단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원이 다양한 증거, 예를 들면 김문기 씨가 대면 보고 했다는 것도 실제로 검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대면 보고 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검찰 진술 내용도 맞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눈도 안 마주쳤는데 이런 내용 같은 경우도 판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증거의 뭉텅이를 가지고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좀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상식적인 판단, 그걸 법원이 어떻게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판사들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게 법률적인 것과 또 일반적인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판결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주장 그리고 유동규 씨의 주장 법원이 어떻게 볼지 한번 제가 학세지감이 있어서 한 가지 사례만 하나 들려오는데요. 과거에 보수 여당의 모 총리 후보가 박연차 씨를 아느냐 그랬는데 모른다, 일면식도 없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여러 명이 K 앞에서 찍은 사진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총리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사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도 모른다고 하니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청문회와 또 법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튼 좀 궁금합니다. 결과가.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